안녕하세요. 전 올해 40대가 된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제 모습 때문인지 살아오는 데 있어 손해 한 번 본 적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또 아직 혼자인 제가 남자 보는 눈이 대단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상은 반대입니다. 살면서 손해를 많이 보면서 살았어요. 또 대단한 남자를 바랬던 것도 아닙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저와 대화가 통하는 남자 정도를 바랬죠. 그런데 제가 잘못 선택을 한 건지 제가 운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관련으로는 치가 떨릴 정도로 피해를 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혼자 지내게 된 거고요. 남자에게 2번이나 데이게 되니 이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말이죠. 이쯤 되니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넋두리도 할 겸 여러분께 사연도 소개할 겸 제가 겪은 남자들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대학 교수가 꿈이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교수님들이 멋지고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교수가 뭔지, 어떻게 해야 교수가 될 수 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꼬마 때부터 대학 강단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었죠. 그렇게 교수를 동경하던 어린 소녀는 나이를 먹으며 꿈을 향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공부했던 저는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며 해외에서 유학까지 한 후에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강단에 서게 된 저는 아직은 정교수가 아니었지만 강사로 강의를 하다 운 좋게 부교수로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정교수가 되어 나만의 연구도 하고 제자들도 키워낼 그날을 기대하며 저는 조금씩 차근차근 제 꿈을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저는 결혼을 했고 가정도 꾸렸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누구보다 제 꿈을 지지하고 응원해줬던 남편이었기에 저는 그런 남편을 무척이나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지속되며 저희의 사이도 늘 한결같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언젠가부터 교수를 꿈꾸며 강단에 서는 제 벌이가 많지 못하다며 한심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점점 저와 멀어져 가며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늘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남편이 그런 제 꼴이 보기 싫다며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왔죠. 그렇게 자꾸 남편 혼자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해 제가 먼저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못난 탓에 내가 남편에게 너무 소홀해서 그러나 자책하면서 어떻게든 남편과 다시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었죠. 예전처럼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만사제치고 남편을 챙기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으며 남편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그런 제 노력을 비웃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잘해주려고 하니 남편은 황당하게도 제게 의심을 보였습니다. 일찍 좀 들어오지. 오늘 내가 저녁 해놨다고 했잖아. 잊었어? 바깥일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내가 당신 스케줄에 다 맞춰야 해? 근데 뭐가 찔려서 갑자기 이러는 거야? 당신이 언제부터 날 그렇게 챙겼다고. 왜? 밖에서 누구 만나는 사람이라도 생겼어? 그래서 미안해서 잘해주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말이 어딨어. 난 당신이랑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내가 무슨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내가 당신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신경 쓰고 싶었을 뿐이야. 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긴 아는 모양이네.
그래, 당신 나한테 소홀했었어. 그놈의 정 교수가 뭐라고 맨날 학교에 박혀서 바쁜 척이 나고 집에서도 공부한답시고 나한테 눈길도 안 줬잖아. 그렇다고 돈 벌어다 주는 남편이 고생하는 걸 알아주기나 하나. 그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나한테 관심 보이니까 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 당신이 딴짓거리 하다가 지레 찔려서 그런다고 말이야.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난 정말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우리 이전엔 사이 좋았잖아. 전에는 늘 웃으면서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았잖아. 근데 언젠가부터 존중도 사랑도 없어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노력해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오해하지 말아줘. 글쎄, 애초에 우리가 왜 사이가 틀어졌을지 그건 생각 안 해봤어? 나는 그게 전부 당신 탓이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지금은 다른 증거가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만 당신 혹시라도 밖에서 이상한 낌새 보이면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때는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지 점잖은 가면 뒤에 본색이 뭔지 사람들 앞에서 밝혀낼 거라고. 남편은 뜬금없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자기에게 관심 없는 게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거라며 제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 게 아닐까 혼자 이상한 상상을 하고 있는 듯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의심은 점점 집착이 됐고 남편은 제가 하루 종일 뭘 하고 다니는지 누굴 만나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사실 연애하던 시절에도 유독 질투가 많고 저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남편이었는데 그때는 나를 신경 써줘서 그런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이 점점 무섭고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의 집착은 병이 됐고 저는 의처증이 있는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 피가 말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까 그놈은 누구냐고? 누군데 우리 집까지 찾아왔는데? 그 애는 학생이라고 말했잖아. 자료 줄 게 있었는데 우연히 우리 동네에 산다 하기에 주말에 찾아가라고 한 거야. 당신을 하다 이젠 학생까지 의심해? 내가 미쳤다고 학생이랑 의심 살 짓을 하겠어? 그거야 모르지. 남자한테 미쳐서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게 왜 괜히 오해 살 짓을 해? 당당하면 나한테 미리 말을 하던가. 무슨 비밀이 있어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몰래 나갔다 온 거냐고? 내가 언제 몰래 나갔어? 잠깐 앞에 다녀온다고 했잖아. 별일 아니니까 굳이 설명 안 한 거고. 다 해서 10분도 안 걸렸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수나 있어? 제발 의심할 걸 의심해. 사람 피 말리게 하지 말고. 제가 길에서 남자와 마주치기만 해도 누구냐고 무슨 사이냐고 따져 묻던 남편은 하다하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까지 의심하며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이 떳떳했던 저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정이 떨어지고 남편을 견디기 버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편과 이혼하고 싶었지만 집착의 폭력성까지 보이는 남편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저는 살이 쑥쑥 빠질 정도로 괴로웠는데 정작 바람을 핀 것은 남편이었어요. 저한테는 누굴 만나고 다니는 거냐며 그렇게 닥달하고 의심하더니 자기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저 때문에 화가 나서 친구들을 만나 술 마시고 들어온다고 그러더니 그 시간에 남편은 저 몰래 다른 여자와 밀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저는 밀려오는 배신감과 허탈함에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잘못한 꼬투리를 잡았으니 이제는 이혼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결정적인 외도 증거를 잡아 겨우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고 그걸로 모두 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의 상처는 뼈아프지만 이제라도 혼자 내 인생 되찾아가며 정교수가 되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남편의 집착은 제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자기가 외도해서 이혼을 했으니 억울한 것도 없고 남편도 자기 죄를 인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남편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이혼당한 것이 억울하다며 저를 괴롭히더니 기어이 제가 강의를 하던 대학교로까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한창 수업 중에 학생들이 다 보고 있는 곳에서 저를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힘없던 저는 전 남편을 당해내지 못했고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게 전부 제 탓이 됐다는 거였어요. 수업 중에 교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불미스럽게 생각한 학교 측에서 제게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치정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학교 측에서는 부담스러운 입장이라 우리는 선주 씨도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일도 있고 그래서 정 교수 자리는 어려워질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이상 선주 씨도 다른 학교나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잠깐 시간을 가지고 다른 학교 자리를 지원한다면 그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일도 아니었고 저는 일방적인 피해자였음에도 학교에서는 논란이 불거지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며 제게 나가달라는 뜻을 애둘러 전했습니다.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몇 년 후에는 정교수 자리가 될 수 있었던 일이 물거품이 되면서 저는 결국 다니던 학교를 떠나야만 했어요. 억울했던 저는 제 인생을 망친 전 남편을 고소하고 소송에 매달리며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넘어진 김에 쉬어가야겠다 싶었지만 그러다 계속 주저앉아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던 찰나 저는 제 은사님이자 존경하던 선배 교수님께 좋은 기회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피해 입은 제 사정을 알고 계시던 교수님께서 제가 다시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정교수의 꿈을 꿀 수 있었어요. 제 잘못도 아니었던 일로 오랜 시간 노력해 꿈꾸었던 꿈을 타의로 접어야 했던 저는 이번 기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교수를 향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강단에 섰던 매일매일을 감사하게 생각했고 제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다행히 이전 대학에서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또 학교 관계자분들과도 어울렸지만 이번엔 제 마음속에 간절함을 새긴 채 정말 최선을 다해 행동했습니다. 또 정교수로 임명이 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연구 결과로 뚜렷한 성과와 업적을 남겨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 꿈에 다가가려고 했죠. 그래서 대학 강의 이외의 시간에는 연구에 매달리게 됐어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연구비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제가 대학 정교수였다고 해도 원하는 만큼의 필요한 만큼의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닐 뿐더러 당시 저는 정교수가 아닌 상황이었으니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모든 걸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몇 번의 연구비 부담은 제 경제적인 상황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제 꿈을 향한 지출이니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만 이 연구라는 게 항상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몇 번의 연구와 논문을 제출해야 주목받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구비 관련해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는
제게 정교수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해주셨던 은사님께서도 잘 아시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학술이든 가벼운 지인 모임이든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연구비 지원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을 만들어 주시려고 노력해 주셨죠. 그런 은사님의 감사한 노력에 또 저번 일로 절치부심하며 이번 기회에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저였기에 이전이었다면 거절했을 모임과 자리를 따라다니며 인맥을 넓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구비 관련해서 도움 주겠다는 사람이나 회사를 만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애초에 연구비 지원을 약속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도 하고 제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박사나 대학 교수도 아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한 상황은 이미 저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모임을 나갔습니다. 언젠간 누구 한 명쯤은 어느 회사에서는 연구 관련해서 제안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러다 정말 제가 하는 연구에 관심이 있고 연구비를 지원하고 싶다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젊은 나이 사업을 성공해 여기저기 투자를 하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남자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 거죠. 여러 모임을 다니다 처음으로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첫 만남 이후 제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와 제가 하던 연구와 비슷한 부분의 연구와 논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기사와 예를 들어주며 제 연구의 목표 방향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죠. 열과 성의를 다한 제 노력에 남자는 연구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연구 결과를 위해 의뢰를 받아 연구비를 지원받은 적은 있었지만 개인이 순수한 흥미와 관심으로 지원을 받는 건 저로서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뜻깊었어요. 아직 연구 성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제 연구를 인정받은 기분이라 더없이 기뻤죠. 그렇게 남자에게 연구비 지원을 약속받은 다음 가벼운 식사 자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연구 이야기 이외에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며 조금 더 편안한 사이가 됐죠. 그리고 이후에도 종종 만남을 가지며 연구 진행 단계에 대해서 또 연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남자와 나눴습니다. 처음엔 그런 여러 번의 자리들 모두 남자의 순수한 연구 관심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남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 연구에 관한 관심은 핑계고 제게 관심이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겨우 받게 된 연구비 지원이 철회되면 어떡하나 싶어서 불안하기도 했죠. 그런 이유로 남자가 제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매몰차게 또 단호하게 만남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제게 보이는 남자의 관심을 이용해 연구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솔직한 제 감정을 말하게 됐죠. 저 호성 씨, 아무래도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호성 씨가 제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금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시작하는 게 두려워요. 그리고 꼭 그런 제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저에 대한 호감을 이용해 연구비를 지원받는 건 아니다 싶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생길까 싶어서 선주 씨를 향한 제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닌가 보네요. 근데 연구비 지원 관련해서는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연구 관련으로는 제가 선주 씨에게 감정을 가지기 전에 내린 결정입니다. 별개로 봐주셨으면 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비칠지 모르는 일이고 나중을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돼서요. 혹시 제가 그 지원비로 선주 씨를 난감하게 하거나 이용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걱정하시는 거라면 제가 순수한 의도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서류라도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니 선주 씨는 연구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리고 연구 지원과는 별개로 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선주 씨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사정이 어떤 건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저 기다릴 자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때까진 연구 투자자도 아니고 선주 씨에게 관심 가진 이성도 아닌 인간 조호성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절대 부담드리지 않을 테니까 지금처럼 연구 이야기하고 일상 얘기하는 편안한 지인으로서 친구로서 만나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셨을 때 그때 남자 조우성으로 봐주세요. 제 거절 의사가 기분 나빴을 수도 있는데 남잔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고 일과 감정을 별개로 봐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편한 지인으로서 만나달라고 부탁했죠. 저도 전 남편의 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두려웠을 뿐이지 다른 사람의 관심이 싫진 않았고 또 거절당하고도 저를 향한 마음을 드러내는 남자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서의 판단은 유보하고 남자와 이전처럼 편하게 지내게 됐죠. 그런데 편안한 사이가 되어 남자와 만남이 여러 차례 계속될수록 점점 제가 남자에게 빠져들게 됐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약속했던 것처럼 제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또 정말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부드러웠고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제게 도움을 주려고 엄청나게 신경 써줬죠. 물론 남자는 그런 모습까지도 제게 표를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저도 남자에게 점점 관심이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유심히 지켜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눈치를 챌 수밖에 없었죠. 남자를 향한 제 마음의 문이 점점 더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제 개인적인 일들도 남자에게 털어놓게 됐어요. 실패한 결혼과 전 남편으로 포기해야 했던 꿈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뵙고 나서는 순간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 제가 잘못한 부분은 없었지만 누가 들어도 제게 득이 될 일은 아니잖아요. 더욱이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득이 아니라 실이 될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분위기에 취해 말했던 일을 후회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뜻밖의 상황과 마주하게 됐어요. 제 얘기를 들은 남자가 눈물을 보였던 거죠. 호성 씨? 지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선주 씨 얘기를 들으니 제가 다 억울해서요.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선주 씨에게 제가 제 감정만 내세워서 실수한 것 같아 죄송해서요. 미안해요, 선주 씨. 제가 아무것도 몰랐다곤 하지만 그렇게 큰 일을 겪은 선주 씨를 힘들게 했네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대신 눈물을 흘려주는 남자를 보며 그때까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제 감정도 확실해졌어요. 내가 겪은 일에 눈물 지어주는 사람, 이혼 경력이 있는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더 이해해주는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날 남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제 감정도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죠. 그렇게 호성 씨와 연인이 된 이후에는 정말 든든한 내 편을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호성 씨가 제 과거를 이해해 주는 건 물론이고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같이 관심 가져주고
지원해주면서 더없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줬으니까요. 제가 필요로 하고 제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호성 씨와의 만남을 8개월 정도 이어갔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는 호성 씨에게 더 빠져들게 됐죠. 그러다 호성 씨에게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겠냐는 말을 듣게 됐어요. 연애까지는 제 마음이 향하는 대로, 감정이 따르는 대로 하고 있었던 저였지만, 한번 실패한 경험으로 결혼은 생각에도 없었던 저로서는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죠. 물론 전 남편과의 일로 인해 호성 씨와 만남을 이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좋은 사람인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호성 씨가 전 남편과 같이 저에게 실망을 안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생각하진 않았었죠. 저는 또 한 번의 결혼 실패가 두려웠습니다. 부모님께 2번은 자식의 이혼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고, 만에 하나 전 남편과 같은 일로 제 꿈을 또다시 접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호성 씨가 물어오는 결혼 이야기에 대화 주제를 돌리며 대답을 대신했죠. 하지만 호성 씨도 이번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선주 씨가 왜 나와의 결혼을 피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이해도 해요. 근데 선주 씨가 결혼을 피하는 이유를 알아서 내가 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선주 씨도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다고, 행복한 아내와 엄마가 될 수 있다는 걸,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주고 싶어서,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더더욱 포기가 안 된다고요. 선주 씨, 나 선주 씨를 평생 내 옆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선주 씨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향하는데 같이 발맞춰가며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싶다고요. 내가 후회하지 않게 할게요.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오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내가 노력할 테니까 내 손 잡아줘요.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성 씨라면 정말 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지 생각했어요. 이혼 여인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더없이 다정하고, 게다가 능력도 좋으면서 제가 하는 일에도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호성 씨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렇게 저와 호성 씨는 결혼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을 뵙고 난 뒤 결혼 준비를 하게 됐죠.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은 아주 조그마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호성 씨가 제게 모든 걸 맞춰줘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저의 이혼 경력으로 인해 절 못마땅해 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예비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좋게 봐주셔서 웬만하면 제 일정과 제 취향에 맞춰주려고 하셨거든요. 저로서는 작은 다툼도 걸림돌도 없이 결혼이 술술 진행되는 걸 보며 그 모든 게 천생연분인 호성 씨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결혼 생활도, 정교수를 향한 제 꿈도 결혼 준비처럼 잘 풀리고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결혼식 당일이 됐죠. 이미 한 번의 결혼식 경험이 있었던 저였지만 결혼식 당일 떨려오는 마음은 저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처럼 정신이 없었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 손에 이끌려 다니며 화장과 머리를 마쳤고, 그 뒤 웨딩드레스가 구겨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차량에 올라타 결혼식을 올릴 예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예식장에 도착해서는 간단히 화장만 확인한 뒤 바로 호성 씨와 스냅 사진을 촬영을 했고요.
그렇게 사진 촬영까지 마치고 나서야 신부 대기실로 향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을 축하해줄 친구들이 곧 오겠지만 그래도 잠깐이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안내를 받고 도착한 신부 대기실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른 신부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안내를 받은 줄 알고 돌아서서 예식장 직원분을 부르려고 했죠. 그때 웨딩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던 여자가 절 말렸어요. 어머, 죄송해요. 제가 신부 대기실을 착각하고 잘못 들어왔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저기요, 여기 대기실을 잘못 알려주신 것 같은데요. 저기요. 아니에요, 선주씨. 여기가 선주씨가 있을 신부 대기실 맞아요. 그러니까 직원 부르지 마세요. 괜히 소란 일으켜서 좋을 거 없잖아요. 네?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그럼요. 제가 어떻게 선주씨를 모를 수 있겠어요. 내 남편과 노란한 여자, 낯짝 두껍게 내 남편과 결혼까지 하려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몰라요? 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누구랑 놀아놨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랑 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더 실수하지 마시고 나가시죠. 그리고 확실히 알아본 뒤에 그 사람한테 가서 따지세요. 애먼 사람 붙잡고 있지 말고. 실수? 실수는 그쪽이 했는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어디 누가 실수했는지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저기요. 그쪽이랑 말장난할 시간 없다고요. 나가세요. 남의 결혼식 망치지 말고 나가서 당신 남편이랑 노란한 여자 찾으라고요. 이혼한 주제에 무슨 결혼식을 망친다 만다 난리야. 뭐라고요? 이 여자가 정말... 오늘 그쪽이 식장에 나가면 아주 개망신 당해요. 아니지. 개망신뿐만이 아니라 그쪽 그렇게 바란다던 교수 자리도 아마 힘들어질걸요? 그러니까 오늘 이 결혼식 신부 입장은 제가 해요. 내 남편이 신랑이니 내가 나가는 게 맞지 않겠어요? 진짜 헛발질도 적당히 해야지. 어디 직원 부르고 경찰 온 뒤에도 지금처럼 웃을 수 있나 봅시다. 이제 그쪽이 착각했든 안 했든 상관없어요. 절대로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알겠어요? 이 여자가 계속 눈앞에서 사실을 말해줘도 믿질 못하네. 그럼 뭐 당사자 입으로 믿게 해줘야지. 여보 들어와. 들어와서 이 여자 정신 좀 차리게 해줘. 대뜸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던 여자는 갑자기 자기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예식장 직원을 불러 여자를 내쫓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그래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호성 씨가 신부 대기실 쪽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호성 씨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여자를 가리키며 제가 당한 일을 말하려고 했어요. 호성 씨, 신부 대기실에 웬 미친 여자가 있어요. 글쎄 나보고 자기 남편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서 이상한 말하는 거 있죠? 내가 저 여자 붙잡고 있을 테니까 호성 씨가 경찰에 신고도 하고 직원 좀 불러와요. 그냥 말로 타일러서 해결될 여자가 아니에요. 저 여자 완전히 미쳤다니까요? 그래? 아닐 텐데. 그거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다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라니까. 내가 내 와이프가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모르겠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요? 아니, 당신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모르겠어? 우선 알았어. 나든 저 사람이든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우선은 안에서 얘기하자고. 제 곁으로 온 남편은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신부 대기실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남편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됐죠. 여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황인 건데요? 저 사람이 왜 당신 와이프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냐고요? 이제 무슨 느낌이 와? 그러니까 그게 내가 당신한텐 미안한데. 여보, 설명은 내가 할게. 당신은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의심 못하게 막고 있어. 알았어. 어쨌든 선주씨, 내가 미안하게 됐어. 여자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남편은 제게 비웃음이 섞인 사과를 하고 신부 대기실 문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제게 위협적인 말투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줬죠. 공부밖에 몰라서 그런가? 듣던 것보다 더 순진하네, 우리 선주씨. 선주씨. 선주씨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같이 보이세요? 아니, 내가 아까부터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한 말은 이제 좀 믿겠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호성 씨가 유부남이라니. 호성 씨 부모님과 친구들까지 만났는데 아무도 결혼했다 말한 적이 없는데. 아이, 우리 순진한 선주 씨. 그 사람들 전부 연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역할 대행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정말 당신이랑 저 인간이 부부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당신 남편이랑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미쳤다고 바람 피운 사람과 재혼하려고 하겠어? 나도 내 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한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혼한 유부남은, 임자 있는 사람은 안 건든다고. 나 저 사람 유부남인 거 몰랐어. 저 인간이 내게 당신 존재에 대해서 말한 적 한 번도 없다고. 그러니까 당신 남편한테 가서 따져. 피해자인 나한테 뭐라 하지 말고 정신 나간 당신 남편한테 따지라고. 아, 귀청 떨어지겠네. 내가 내 말 믿겠냐고 물어봤지 뭐라고 했어요? 아니, 사람 놀라게 왜 급발진을 하고 난리예요.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요. 우리 선주씨가 억울하다는 것도 알고. 뭐? 그럼 왜 이러는 건데? 당신 웨딩드레스까지 입고 찾아온 걸 보면 당신 남편이 헛짓거리한 거 오늘 알게 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오늘 와서 이러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협박을 해야 당신이 우리 말을 순순히 따를 테니까. 뭐? 그게 무슨 말이야? 협박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날 협박한다는 거야? 잘못은 당신 남편이 했는데. 아이, 참 흥분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그러다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듣기라도 하면 그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선주씨 말이 맞아요. 선주씨는 잘못한 게 없지. 순진하게 우리한테 속아 넘어간 것 빼고는. 뭐 그것도 우리가 워낙 철두철미하게 속였으니까 선주씨 잘못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런데 그거야. 이렇게 우리 셋만 아는 사실 아닌가? 다른 사람들 눈엔 다르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 내가 선주씨 머리채 잡고 상간녀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 오늘 예식장에 온 선주씨 가족, 친척들이며 지인들까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당연히 선주씨가 유부남 꼬셔서 결혼하려는 나쁜 년이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뭐? 당신이 그런다고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그리고 경찰은 바보야? 당신들이 나 속이고 협박한 걸 가만둘 것 같아? 그런가? 다들 선주씨를 믿으려고 할까? 내 생각엔 선주씨 가족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딴 생각할 것 같은데. 선주씨가 어쩌면 유부남을 만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또 경찰 수사도 확신할 수 없지 않나? 선주씨가 내 남편 만났다는 증거는 있어도 나랑 남편이 선주씨 속였다는 증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선주씨 머리채 잡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 선주씨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선주씨가 우리한테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그 결과 나오려면 한참인데
그 사이에 선주 씨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왜? 그 예전에 선주 씨 잘못도 아닌데 전 남편이 대학 찾아와서 난리 쳤다고 제 발로 나가달라 했다면서요? 근데 이번에 또 결혼식장에서 소동이 생기면 우리 선주 씨 교수 되는 일에 큰 지장이 있지 않겠냐고요. 대학에서도 굳이 시끄러울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있으려고 하나? 교수 되고 싶은 사람이 깔리고 깔린 마당에? 거기다 선주 씨 부모님께서도 이번 일로 많이 힘들어하시지 않을까요? 자식 결혼이 2번이나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죠. 안 그래요? 당신들 그럼 이걸 노리고 결혼식 당일인 오늘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맞아요. 우리 선주 씨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모두가 모인 이 자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려고 오늘로 날 잡았죠. 그렇다고 아예 탈출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선주 씨 머리채 잡기 전에 선주 씨가 우리 부탁만 들어주면 우리가 알아서 수습해서 떠날 거니까. 부탁? 네. 10억만 준비해요. 뭐? 10억? 당신들 결국 노리는 게 돈이었어? 그럼 우리가 심심해서 1년 동안이나 생고생하면서 선주 씨를 속이고 있었겠어요? 우리도 선주 씨 경제적인 부분 다 알아보고 생각한 뒤에 내놓은 금액이니까 없다는 핑계 대지 말고 줘요. 솔직히 선주 씨 미래를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 않나? 평생 교수하겠다고 살아왔는데 겨우 돈 10억으로 포기해서 되겠어요? 거기다 부모님 가슴에 상처까지 생각하면 10억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지. 그제야 다 알 것 같았어요. 한 차례 이혼으로 또 전 남편이 벌인 소동으로 교수라는 꿈에서 한 발짝 멀어졌던 제 약점을 이용해 이 사람이 저를 상간녀로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걸 말이죠. 돈 10억. 정말 큰 금액이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하면 못 만들어낼 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제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겁만 잔뜩 먹고 있었어요. 맞서 싸우거나 일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우선은 이 자리를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을 정리하는 척 신부 대기실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예식장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웨딩드레스 안에는 속바지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상체를 가릴 옷만 입고 웨딩드레스를 벗었죠. 그리곤 화장실 문을 열고 뛰쳐나와 대기실 앞을 지키고 있던 남편 얼굴에 웨딩드레스를 집어던지고 밖으로 뛰어갔어요. 그 자리에서 붙잡히면 제 인생은 끝난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1층까지 도망칠 수 있었죠. 이제 눈앞에 보이는 문만 열고 나가면 우선은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신부가 사라져 소동이 일어나긴 나겠지만 그래도 상간녀로 몰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시간을 벌 수 있었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는 문을 몇 발짝 앞둔 상황에서 예식장을 나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두 사람에게 대항하나 싶더라고요. 이렇게 도망치면 잠깐 시간을 벌 수 있겠지만 저에게 협박하는 두 사람에게 다른 약점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지른 죄가 없다는 사람이 도망치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각될 테니 저를 상간녀로 몰아가려는 두 사람의 헛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됐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주도권을 내주고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피해자였어요.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을 속인 사람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식장을 나가려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신부 대기실을 향해 올라갔어요. 그곳에 도착해 봤더니 두 사람은 제가 도망칠 걸 알았다는 듯이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죠. 봤어? 드레스까지 집어던지고 나간 거? 진짜 얼마나 급했으면 이런 짓까지 하냐?
결혼식 날 속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신부는 아마 저 여자 한 명밖에 없을 거야. 완전히 겁먹은 것 같지? 이렇게 결혼식 앞두고 도망까지 갔으니 상간녀가 아니라고 발뺌하기도 뭐할 거야? 찔리는 게 없는데 왜 도망가냐고 생각할 거라고. 그럼 뭐 어떻게 10억에서 조금 더 부를까? 괘씸죄까지 추가해서? 자기들 계획대로 놀아나는 저를 보고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보니 속에서 열이 막 끓어올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수라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 뛰어온 제 인생이 너무 아까웠지만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되더라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마음을 가지고 놀고 저를 속이고 저를 비웃고 있는 그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길로 두 사람에게 돌진하여 머리채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연놈들이 벌인 짓을 알 수 있게 하려고 악을 지르기 시작했죠. 웃겨! 너희들은 사람 가지고 놀고 돈 벌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나와? 내가 왜 도망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왜 도망가겠냐고! 그래, 어디 너희 계획대로 해봐. 내가 너희같이 보잘것없는 범죄자들 손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아? 너희들 협박에 당하고만 있을 줄 아냐고! 내가 상간녀라고? 아니지. 너희들이 날 상간녀로 만들려고 개수작 부린 거잖아! 너희들 돈 10억 노리고 내게 접근한 거잖아! 뭐야? 2년 도망 안 갔어? 야, 너 진짜 다 잃고 싶어서 그래?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너희들 때문에 분하고 열받아서 미쳤나 보지. 돈 10억, 대학 교수? 내가 그것 때문에 나 스스로 상간녀라는 낙인 찍히고 죄 지은 죄인 마냥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아? 니들이 만든 덫에 걸려서 벌벌 떨고 있을 줄 아냐고? 내가 지금 도망치고 너희들 협박에 넘어가면 너희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날 협박해서 이용하려고 할 거야. 내가 그럴 순 없지.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 일로 내 무덤 팔 순 없지. 난 결백해. 그리고 너희들이 속였다는 걸 밝힐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밝히자. 너희들이 사기치는 부부 사기꾼이라는 걸 여기서 낱낱이 다 밝히자고! 야, 이 미친년아. 너 진짜 네 인생 포기할 생각... 야, 이거 안 놔? 이거 놓으라고! 선주씨! 잠깐만, 이거 놓고 얘기해요. 10억이 너무 많다 생각하면 서로 얘기로 적당한 금액 합의 보면 되니까. 우선 사람들 몰려오기 전에 이거 놓고 얘기하자고요. 이러다 정말 선주씨 부모님, 친구들, 대학 관계자들까지 다 알게 된다고요.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나 이번 일에 잘못한 거 없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면 뭐 어쩌라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억울한 상황 다 말할 거야. 너희들 협박이 내게 소용없다는 걸 알려주겠다고. 저는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잡은 손을 죽을 힘을 다해 놓지 않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그 소동으로 다른 결혼식장 사람들은 물론이고 저희 부모님과 이제 막 들어오고 있던 하객들까지 죄다 신부 대기실로 모이기 시작했죠. 그러자 당황하는 건 두 연놈이었어요. 계속해서 저를 회유하려고 했죠. 하지만 제가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일을 더 크게 벌이자 저를 상간녀로 몰아가며 막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아세요? 이 여자가 결혼한 유부남인 제 남편을 꼬신 불려옵니다. 순수하게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제 남편에게 꼬리를 치고 거절할 수 없게 달라붙어서는 이렇게 결혼식까지 올리려고 하네요. 이런 여자가 대학 강단에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요? 아니요. 이 여자가 한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바람이라면, 불륜이라면 얼마나 치를 떠는지. 이 사람들이 제게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조금 전 저에게 돈 10억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자신들 뜻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절 상간녀로 만들어 저희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교수를 꿈꾸는 제 꿈을 막겠다고 협박하면서 말이죠. 전 이 인간이 유부남인지 몰랐습니다. 만약 중간에라도 알았다면 이 결혼식을 올릴 생각을 했겠어요? 예비 시부모님이라는 사람들이 이 결혼을 허락하겠냐고요? 저 사람들 입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만난 예비 시부모도 지인들도 전부 역할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전 정말 떳떳합니다. 정말 두 연놈이 제게 돈을 갈취하려고 벌인 짓이라고요. 저는 제가 상간녀라며 거짓말을 하는 여자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 제 억울함과 떳떳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제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겠지만 제가 남자에게 속아 넘어간 일에 대해서도 전부 다 밝혔죠. 그러자 두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제 반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두 연놈 얼굴에는 조금 전 저를 비웃었던 표정과 달리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죠. 그 얼굴을 보며 돌아오길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더 당황하도록 더 목소리를 높이고 이번 일에 대해 모두가 알 수 있게 소리쳤죠. 그 소동이 있고 얼마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와 저와 두 연놈을 데리고 갔어요. 이후 저는 두 사람을 사기죄로 신고했고 두 사람 역시 저를 폭행으로 신고했습니다. 또 여자는 제게 말했던 것처럼 저를 자기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로 몰아가며 상간녀 소송을 걸어왔죠. 저도 억울한 일에 손 놓고 당할 수는 없었으니 고소장을 받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제가 아주 불리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저를 속인 그 인간에게 저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호성 그 인간과 나눴던 일들과 대화, 증거물들을 변호사분께 전달하고 소송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다 이상한 점을 하나 눈치채게 됐습니다. 별다른 직업 없이 사람을 1년 동안 속였던 김호성 그 인간이 어떻게 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지 의문점이 든 거죠. 그래서 소송과는 별개로 김호성과 그의 아내 뒤를 알아보게 됐어요. 그 결과 김호성이 저 말고도 또 다른 여성들에게 사기를 쳤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쳤던 사기와 비슷하면서 조금은 다른 식의 사기였는데 여자들에게 마음을 산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 돈을 받아냈던 거였어요. 그 돈을 모아 제게 연구비 지원이라며 전달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빌린 돈을 제게 받은 10억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들에게 돈을 갚겠다고 한 날짜가 저와 결혼식을 올리고 난 이후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 피해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호성 그 인간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모아 다들 그 인간에게 속았다는 걸 알렸고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죠. 여성분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배신감과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걸 알고는 분노했고 김호성을 사기죄로 집단 고소를 했습니다. 그 일로 김호성과 그의 아내는 저와의 소송 이외에 다른 소송에도 신경을 써야 했어요. 다른 소송에 신경을 써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던 건 아니었지만 호기롭게 제게 걸어왔던 상간녀 소송에서는 상간 불법 행위 입증에 실패해 패소했죠. 그 판결 이후 제가 두 사람을 고소했던 사기죄 소송에서도 김호성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받던 여성들의 소송에서도 승소 판정을 받게 됐고 연달아 민사소송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성들을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두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혼을 내줄 수 있었죠. 그리고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는 두 사람과 어떠한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조금만 깎아달라고 연락해 왔을 때도 결국 손해배상금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되어 제게 제발 시간적 기한을 달라고 빌어왔을 때도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에게는 법에 적혀져 있는 대로 대응했죠. 그랬던 덕분인지 제게 줘야 할 피해 보상금을 가장 먼저 갚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게 줘야 할 피해 보상금을 다 받은 뒤로는 두 사람에게 일절 관심 가지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두 사람 모두 제 벌은 못 고쳐 어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눈에 띈다면 그때는 제게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달려들 것 같거든요. 이번에도 제 꿈을 향해 순항 중인 삶을 걸고서 말이죠. 이렇게 제 사연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 제 삶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그 인간들을 만나기 전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날의 일이 제가 대학 강단에 서는데 문제를 주지도 않았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더 큰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며 제 걱정보다 괜찮으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날 일로 제 인생이 달라진 게 있다면 결혼에 대한 제 가치관이 변한 것 정도 있겠네요.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더럽게 운이 없어 이상한 남자만 꼬인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라면 이제 좀 지치는 감이 있어서 결혼은 제 인생에서 지웠습니다. 이제 저만의 행복을 위해 제 꿈을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셔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올해 한 해 제 목표를 위해 행복을 위해 열심히 살아볼 테니 여러분께서도 1년 내내 행복하시고 원하는 바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나 볼게요. 제 사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